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호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국시대를 이어갈 건데요. 삼국시대의 경제사와 사회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한국사를 공부해 보신지 아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사에서는 정치사와 사회사, 경제사, 그리고 문화사,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를 공부하게 되면 삼국시대의 정치사와 사회사와 경제사와 문화사가 있고, 고려도 마찬가지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조선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게 된 거죠. 정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왕 시대를, 왕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광개토 대왕, 그리고 장수왕, 신라의 내물왕, 진흥왕, 백제의 근초고왕, 왕 때 사건을 중심으로 뭐 다른 나라와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들을 푸는 게 바로 정치사고요. 그리고 사회사라 하면 이 백성들의 사회생활이 어땠었는지, 이 백성들의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에서 뭐 어떤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사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목티에다가 니트를 입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 2020년대 사회사인 거죠, 이것도.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의복계가 어땠는지, 의복 같은 게, 그런 게 바로 사회사인 거죠. 그럼 경제사는 뭘까요? 지금 우리 돈이 있잖아요. 빨리 돈이 다 경제 아닙니까? 그 당시 상업은 어떻게, 상인들의 행태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다른 나라와의 무역은 어땠으며, 그 나라의 세금 제도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경제사인 거죠. 문화사는 또 무엇이냐? 지금이 갖고 있는 제가 춤을 못 춘다고 이렇게 춤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춤이 막 이렇게 있다고. 이 1990년대에는 막 이렇게 추다가 2020년대에는 막 이렇게 추잖아요. 춤이. 이게 춤에 대한 문화가 바뀐 거죠. 그죠? 이 말투에 대한 문화사가 계속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 사투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랬거든요. 어쨌거든요. 하는 이런 사투리가 있었고, 이런 사투리의 변화 과정도 문화의 변화 과정이기 때문에 다 문화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정치사예요. 정치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는 특히 정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확실하게 공부하기가 쉽거든요. 사회, 경제, 문화사는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암기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이것도 큰 틀에서 대충 저런 식으로 굴러갔구나 저 나라가 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대의 경제. 고대의 경제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경제사를 말하는 거죠. 자, 먼저 수취제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좀 몇 개 있는데 여기서만큼은 가장 집중해 주셔야 돼요. 수취제도. 이게 자꾸 헷갈리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도대체 수취제도가 뭐냐? 그냥 단순히 조세 공남 역이라는 수취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그냥 암기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취제도는 우리가 지금 오기까지, 일제시대 전까지, 이 조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방식이.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나요, 안 내나요? 내죠. 이 국가라는 거는 세금을 걷어야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뽑은 대통령, 그 밑에는 관료들, 그리고 우리가 뽑는 공무원들, 경찰, 소방,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국가가 돌아갈까요?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까요? 무질서한 사회가 옵니다. 무질서한 사회. 그러니까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세금을 걷어서 이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안정하게 운영하는 게 이 국가의 기본 원리인 거죠. 세금은 반드시 걷어야 합니다. 근데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걷느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지금 내는 세금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듣기 쉬울 만한 걸로 말씀드릴게요. 재산세, 소비세, 소득세, 자동차세, 거주하면 부동산세, 이런 엄청 많습니다, 세금이. 다 이거 어떻게 내나요? 이거. 내는 방식이 뭔가요? 이런 거 내는 방식이. 다 돈으로 내죠. 다 화폐로 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내나요? 핸드폰으로 보통 세금 쉽게 내지 않나요? 아니, 더해서 세금을 그냥 걷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이제 카드로 긁어서 현찰하면 세금 내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세금 내죠?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얼마 벌었으니까 낼게요라고 하나요? 자동차로 다 떼갑니다. 이 경제 시스템이 발전해서 이 수치를 정확히 하죠. 누가 얼마 벌었는지를 점점 시대에 가서 정확히 합니다. 이 재미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1960년대, 70년대는 이 신용카드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냥 돈으로 냈습니다. 이거 세금 걷기 사실 좀 힘들어요. 돈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현금으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드로 하잖아요. 이거 세금이 그냥 다 잡혀버립니다. 얼마나 소득 얼마나 썼는지, 소비했는지, 얼마나 내가 벌었는지 바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쉽게 잘 걷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과거에 고대 국가에서는 과연 그때도 뭔가 화폐라는 게 있었을 것 같다고 추정은 되는데, 정말로 화폐로 세금을 제대로 낼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서울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지금 제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갖고 있어요. 10,000원짜리. 제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10,000원짜리 쓸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쓰는 거랑 부산에서 쓰고 있는 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0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용도가 높죠. 화폐의 신용도가. 누구나 언제 어디서 이 한국이라는 땅 안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 믿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걸로 통용되는 거죠, 그냥. 이걸로 내가 쌀도 사서 먹고, 고기도 사서 먹고, 옷도 사서 입고, 컴퓨터도 사고, 펜도 사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쓰는 거랑 부산에서 쓰는 거랑 뭐 다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 화폐라는 거는 결국 믿음이거든요, 이거. 이 사실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뭔가 이 값어치가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도예요, 신용도 그냥. 이걸로 물건을 사서 현물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쌀이 가치가 있는 거고, 고기가 가치가 있는 거고, 먹을 수 있고, 배부르게 입을 수 있고,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돈이라는 신용도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화폐를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게 온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조선 때도 마지막이라면 조선 때부터 드디어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조선 후기 때부터. 그때도 자체로 이게 확실하게 화폐가 또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 고대 국가는 어땠을까요?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 쌀로 내고, 포로 내고, 뭐 의복을 만드는 거죠. 의복을 만드는 거 재료고, 쌀, 뭐 포, 뭐 참새를 잡았으면 참새도 뭐 그냥 할 수 있겠네요. 참새도 낼 수 있고, 뭐 옥수수가 뭐 현물로 거래할 수도 있고, 현물 거래.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쌀과 포입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많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쌀이 생산되고 부산에서도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포를 만들고 부산에서도 포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가장 국가에서 신용도가 높은 화폐인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바로 이런 것으로 현물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로. 자, 여태까지는 이제 배경 설명이었고 한번 살펴볼게요. 이 조세라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불과 현대화된 게, 산업화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다 농민이었습니다. 99%가 농민입니다. 귀족들 빼고는 다 농민이에요. 뭐 어업을 하는 사람은 어부고, 이게 끝입니다. 그냥 무슨 뭐 회사가 있습니까? 뭐 저 학원 강사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공무원이지. 막 학원 강사 가면 국가에서 고용해서 지방에 파견하는 선생을 파견하는 공무원인 거지, 뭐 없습니다. 다 농민이에요. 농민에게는 이게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죠. 땅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고생해서 땅을 생산하면 여기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보통은 10% 정도를 세금으로 냅니다. 이렇게. 요게 바로 조세예요. 그냥 다 농민이기 때문에 조세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다 귀족과 왕들을 위한 거잖아요. 사실 그 옛날에는. 그죠? 이 조세는 어쩌면 제가 방금 설명을 쉽게 드렸고, 왕이 밥을 먹어요. 예를 들어서 상을 차리는데 이쪽에 쌀이 있고, 여기에 국이 있고, 이쪽에 돼지고기가 있고, 이쪽에 소고기가 있고, 이쪽에 나물도 있고, 이쪽에 호두도 있고. 아, 이 반찬 여러 가지가 있어야죠. 그죠? 뭐 제주도에 있는 귤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 쌀로 내게 되면 이게 혹시 뭐 먹을 수가 있나요? 그죠? 그 실제로 공납이라는 것도 돼요. 공납을 쉽게 말하면 특산물이에요. 특산물. 특산물입니다. 특산물. 특산물로 공납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따로따로 내는 거예요. 조세도 내고 공납도 내는 겁니다. 지금처럼 돈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 현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역이라는 게 뭘까요? 역. 여기는 자기가 노동해서 나오는 그 쌀이나 뭐 특산물이나 이런 대가, 이 현물로 내는 거잖아요. 요거는 내 육체 노동을 국가에다 환납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역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세요, 안 가세요? 군대 가시잖아요. 남자분들 군대 가시잖아요. 다 역이에요. 역. 군역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리고 또 국가에 성 같은 거 안 져요? 크게 성 같은 거 안 져요? 그럼
그리고 저수지 같은 거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공공적으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저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요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 같은 것도 하나의 세금에 걷는 거죠. 국가에서 내가 내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큰 틀이 무조건 조세, 공납, 역입니다. 세금 내는 게. 끝. 이렇게만 내는 겁니다. 무조건. 조세, 공납, 역. 백성들은 힘들었겠죠. 농사도 져야 하는데 농사 짓는 와중에 시간 틈틈이 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특산물로 내가 따로 구해서 내야 되고, 그리고 국가에서 뭐 전쟁하거나 그러면 군대로 끌려가고, 성지른 나가면 요요 끌려가고, 백성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 경제 안정책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세금 걷는 거라 그랬죠. 그 농민 경제 안정책이 뭘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복지 정책이에요. 국가에서 주도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고 어렵기 때문에. 진대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구려의 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이 제가 농민이라 그랬죠. 다 농민들은 자기가 쌀을 사서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농사를 짓고 그냥 그걸 먹는 거예요, 다. 근데 가을에 농사를 짓고 생산됩니다. 걷어요. 먹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가는데 항상 요때 가을에 추수했던 쌀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풍년이 들어서 쌀 생산이 엄청나게 그 해에 많이 들었어요. 막 비도 잘 오고 햇빛도 잘 쬐가지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풍년이 있으면 흉년도 있잖아요. 비가 안 오고 태풍이 오고 햇빛도 잘 안 쬐가지고 쌀 농사가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조금 쌀 생산했다가 항상 이때가면 배고파 죽어요, 다. 백성들이 없으면 국가는 어떻게 되죠? 국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는 백성들이 있어야지 국가가 존재하는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금도 걷고.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 옛날 고국 천황 때,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고구려 2세기 때 태조왕과 더불어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에요. 왕이 부자 상속을 한 왕인데, 이때 재상이었던 을파소가,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같은 겁니다. 장관급이죠. 이 을파소라는 사람이 고국총한테 건의해요. 전하, 이 백성들 맨날 이렇게 굶어 죽고 봄만 되면 이거 이러다가 세금도 더 빵꾸 납니다. 저희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겁니다. 진대법이라는 걸 한번 실시해보는 게 어떨까요? 진대법이 바로 국가에서 세금을 조세로 걷었잖아요. 이 걷었으니까 국가에는 곡식 창고에 곡식이 많아요. 이 봄에 백성들이 다 굶어 죽잖아요. 봄에 국가에서 곡식을 걷어들였던 세금을 꺼주는 거예요. 곡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꺼주고, 이 사람들이 다시 추수를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이때 다시 걷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공짜로 빌려주고 이제 가져가는 거죠. 뭐 때로는 이자를 좀 붙여서 다시 거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대법을 실시합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리고 우경장려합니다.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지을 때 이거 트랙터로 하잖아요. 트랙터. 농기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옛날에는 소로 다 졌습니다. 소로 경작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완전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소로 경작하진 않았어요. 발견하는 거지. 아, 소로 하면 편하구나. 소가 농사 지을 때 말을 잘 듣구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지증왕 때 돼서야, 신라의 지증왕 때 돼서야 소로 밭 가는 게 알게 되고 그거를 농민들한테 장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우자 써서 우경장려라고 합니다. 이거 아마 고구려나 백제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지증왕 때 했다는 기록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수험한국사에서는 지증왕 때 우경을 장려했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시험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증왕 때 우경을 장려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시장 없으면 돈이 있어봤자 의미가 있어요? 뭐 사 먹어야 되는데, 뭐 물건을 사야 되는데. 시장도 신라에 소지마립관, 소지왕이라고도 하게요. 그냥 소지왕 때 시장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설치했으면 시장에서 각종 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항상 문제가 마찬가지인데 독과점이에요. 독점 과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쌀 주식으로 먹잖아요. 쌀을 판매하는 점포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쌀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쳐봐요. 그럼 얘가 1,000원에 팔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900원에 팔아요. 사람들이 여기서만 사는 거예요, 다. 이 쌀 가게 망하지. 나중에 얘 혼자 남잖아. 얘가 이제 2,000원에 팔아도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얘만 쌀을 파니까. 이런 거. 이런 상거래 불법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신을 설치한 것도 지증왕입니다.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그래서 신라입니다, 신라. 다. 동신 설치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발달했던 거죠, 그 당시 문명도. 그럼 귀족 경제는 어떨까요? 귀족은 저희가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워낙에 잘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귀족 같은 게 재벌 같은 분들이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돈 걱정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이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국가로부터 노급과 시급이라는 걸 받는데 노급이 뭐냐면 자 보세요. 그 당시 왕이 있고 모든 세금은 당연히 왕이 걷는 거죠. 그 왕도 왕 밑에 각부 관료들이 뭐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 생활까지 하면서 농사를 따라주나요? 안 짓죠. 공무원 생활하면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거둔 쌀을 다시 공무원한테 주는 건데 이런 제도가 국가를 확실히 걷어가지고 그 걷는 기관에서 다시 공무원에 나눠주는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데 공무원에게는 국가를 위해서 일한 공무원에게는 수조권을 지급합니다. 수조권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직접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자기가 직접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조권입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우리가 세금 낸 걸 나라에서 다시 공무원에 주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공무원이 직접 와서 세금을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집이 이제 여기 개똥이가 있고 여기 말똥이가 있습니다. 이 둘이 둘 다 왕한테 세금을 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왕 밑에 신하가 한 명 있어요. 얘가 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 왕이 얘한테 말하는 거죠. 야, 그러면 말똥에서 거둘 세금을 네가 직접 걷어. 네가 직접 걷어 말똥이 거는 개똥이는 너는 나한테 내고 말똥이는 너희 신하한테 내. 이게 신하는 이 말똥이의 수조권을 가지는 거죠. 말똥이 땅에 대해서. 그래서 말똥이는 일정 세금을 국가에 내지 않고 얘한테 내는 거죠. 그게 바로 노급과 시급이거든요. 근데 이 고대 국가의 더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조선 때는 이 수조권만 가지는데 이 노급이라고 해서 고려 때까지 이어져 오는데 계속 땅에서 나오는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이 땅을 경작하고 있는 이 말똥이를 개인적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인력동원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급이죠. 노급. 이게 아주 귀족의 엄청난 기반이었습니다. 귀족은 노급을 통해서 개인적인 사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병사까지. 시급은 노급과 방식은 같으나 노급은 일반 관리에게 주는 것이고 시급은 왕족이나 공신 세력, 어떤 반란을 진압했거나 어떤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게 시급이거든요. 귀족의 경제 생활입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꼭 악덕한 놈들이 있잖아요. 이 고리대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일종의 사채업이에요, 사채업. 사채업입니다, 사채업. 백성들이 배고플 때 돈을 꿔주고 돈을 못 갚으면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예, 계속합니다. 조선시대 때도 계속합니다, 이 고리. 그래서 노비를 만들기도 하고 백성을. 문제가 가장 많은 게 항상 고리대. 거의 훌륭한 왕들은 항상 고리대랑 싸웠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고리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제, 국제 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어떤 나라랑 무역했을까요?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한반도가 있고 요동반도가 있고 싼동반도가 있고 이게 중국 땅이죠. 여기 만주입니다. 만주. 근데 고구려의 세력 범위가 바로 여기 있었잖아요. 고구려는 중국하고 다이렉트로 직통으로 교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물 제도를 받는 게 다 중국에서 일찍 만드니까 선진 문물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미국과 같은 나라죠, 중국이. 일찍 받아 들어가서 고구려가 가장 많이 강성해져요. 문물 같은 거, 뭐 무기, 문물, 뭐 제도 같은 걸 일찍 받아들입니다. 그럼 백제는 어땠을까요? 백제도 마찬가지로 배 타고 금방 갑니다. 그 백제 일본까지 갑니다. 또 여기 일본이 있었으니까.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라는 초기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서만 다 이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는 훌륭한 뭐 좋은 물건들 고구려 통해서 받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6세기 때에 이르러서 전성기를 신라가 맞으면서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한강 유역 차지하니까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당항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의 경기도 화성 지역입니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한강이 화성 밑에 있는 거니까요. 이 한강을 차지함으로써 이제 신라도 다이렉트로 교역할 수 있게 된 게 6세기 그리고 통일신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삼국이 통일되고 나서 통일신라의 경제 정책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치제도 똑같습니다. 절대로 조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조세공남역 한번 같이 말해보세요. 조세공남역. 근데 10분의 1 걷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통일신라 때.
근데 그 전에도 사실 10분의 1을 걷었을 수도 있어요. 딱 정해놓는 거죠, 나라에서. 땅이 이렇게 있으면 10등분 해가지고 이만큼 땅에서 한 100kg 생산했으면 여기서 10kg만 세금으로 내. 이런 게 통일시대 때 갖춰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거의 안 지켜져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하죠. 거의 뭐 4분의 1을 세금으로 내던가 2분의 1을 세금으로 내던가. 왜냐면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게 10분의 1만 내면 고통에 안 시달리죠. 이렇게 엄청 걷어가니까 고통에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들 세금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줄여달라고 좀 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제 민정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민정문서하면 무조건 통일신라와 매칭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민정문서라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통일신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대 국가에서 세금을 도대체 어떻게 걷었는지, 그리고 세금을 거두려면 인구 파악도 해야 되는데 인구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미스테리에 빠져 있던 거예요, 다. 근데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1930년대 일본 땅에서 일본의 동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에서 이 민정문서가 발견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막 글자가 써 있어요. 해석해보니까 이게 통일신라 문서인 거예요. 통일신라 때 문서. 거기 내오는 그 기록들을 보니까 3년마다 작성하는 거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청주에서 쓴 거다. 그 당시에 청주를 서원경이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청주 지방에 가면 서원이라는 명칭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서원이 청주거든요. 서원경에서 작성한 거고 3년마다 작성하고, 여기는 호구조사를 얼마나 하고, 한 가구당 남자 몇 명이고 여자 몇 명이고 인구가 몇 명이고, 그리고 뭐 남자 여자 노비가 몇 명이고 어린애가 몇 명이고 노인이 몇 명이며 나이대별로 다. 그리고 토지, 누가 얼마큼 토지를 갖고 있고 그 토지의 비율이 얼마나 있고 거기서 나는 세금이 얼마고, 그리고 가축 수까지 조사합니다. 돼지 몇 마리고 소 몇 마리고, 나무 수까지 조사합니다. 호두나무가 몇 개 있고 잣나무가 몇 개 있고. 그 마을에서 거둘 수 있는, 마을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기록한 거예요. 이 민정문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도 지금도 우리 국세청 가면 공무원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동사무소만 가도 갖고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뭐 구청이나 시청에서 다 이런 기록들을. 근데 이게 다 역할한 거죠. 이 촌주가, 마을에 있는 촌주가 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도 우리가 너무 미개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다 나름대로 체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 민정문서가 통일신라 때 작성된 거거든요. 그리고 무역을 보면 이제는 한반도가 통일됐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는 없고 이제 신라만이 남아있고, 이 통일됐을 때 신라가 나당 연합에 의해서 통일됐잖아요. 이 중국에는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당나라와 비록 마지막으로 나당 전쟁을 치르고 나서 삼국통일이 완성이 됐지만 실제로 신라는 당나라와만 진짜로 엄청나게 교육을 합니다. 기존의 삼국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교육을 합니다. 먼저 일단 그 고대 국가의 무역을 보면 당연히 공무역 중심입니다. 무역을 하는데 언제 해적이 나타날 수 있어? 군대가 있어야지 무역하는데. 그리고 내가 그냥 갔다고 해서 그 나라 갔다 와서 말도 안 통하는데 고역할 수 있어요? 통역사도 있어야 돼요. 그 통역사 고역하는데 거기서 그 국가에서는 이게 쳐들어온지 어떻게 알아? 어떤 의도인지. 그 국가에서도 허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원래 항상 조선 때까지 공무역이 중심입니다. 공무역이. 근데 이때는 이런 무역 루트들이 완벽하게 확보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하도 하다 보니까 그 사무역까지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사무역에서 가장 큰 교육을 하는 거죠. 일반 민간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발전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지도를 그려드리면, 이게 피전하는 분이 싼둥반도라고 했잖아요. 이쪽이 요동반도 지역이고, 싼둥반도가 한반도에서 배 타고 건너가기에 가장 가깝습니다. 당항선을 통해서 싼둥반도로 가는 직항으로 배를 갈 수 있었고요. 여기서 신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유학 되게 많이 가죠, 학생들.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여행객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에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 당시 당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나라의 신라인들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공부하러 유학 가고, 자기가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중국으로 유학 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엄청나게 교육이 활발했습니다. 이 산둥반도 지역에 엄청나게 교육이 활발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신라방과 신라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신라인들의 마을이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 땅에. 얼마나 많으면. 지금도 우리 LA 가면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그만큼 엄청 많으니까 있는 겁니다. 신라서라고 해서 이 신라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좀 이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이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행정국을 만들어요. 신라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다 남의 나라 땅에다가 시청, 동사무소, 구청 같은 걸 설치하는 거예요. 신라관, 여관. 얼마나 여행객들이 많으면 이런 걸 설치해요. 신라원. 여기서 살고 있는 신라인들이 얼마나 많으면 신라원이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요. 싼농반도에 있는 이 중국 땅에 있는 신라의 절을 신라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활성화한 게 다 통일신라식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다 이런 걸 나오고 나서 이거는 그냥 삼국시대의 거다. 이거 틀렸습니다. 무조건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 다. 통일신라와 삼국시대를 완전히 구분하셔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슬람하고도 교역합니다. 교역을 합니다. 이슬람 상인들과 울산항에서 우리 바로 경주 옆에 있는 거잖아요. 경주 옆에 울산이 있잖아요. 울산항에서 이슬람 상인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다 이것도 유물이 엄청 많아요. 교역했습니다. 이슬람 상인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조선하고는 정말 딴판이죠. 딴 세계입니다. 조선이랑은. 그리고 장보고라는 사람이 있죠. 청해진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군대도 양성하지만 중개 무역을 독점해서 엄청나게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장보고의 세력이 커지자 결국 장보고를 죽인 거거든요. 다 통일신라입니다. 다 경제사는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이제 사회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활했었냐? 어떤 법률에서 생활했었냐? 먼저 고구려 보겠습니다. 법률이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딱 근데 보통 상상이 가죠. 고구려 하면 보통 무인이 떠오르지 않나요? 군인 이런 느낌 나지 않나요? 싸움하는 사람, 싸움하는 민족, 정복하는 민족. 그럼 군인들 군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아시죠, 여러분? 일반 법보다 훨씬 엄격한 게 군법입니다. 모든 게 거의 군대 같은 느낌이죠. 법률이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당연히 사형에 처하는 건 당연하고요. 사람 죽인 자는, 살인자는. 그리고 전장에서 진 장군은 무조건 사형당합니다. 전장에서 질 바에 그 자리에서 죽어라고 하는 거죠. 항복하면 사형당하고 나중에. 전장에서 지고 돌아도 사형당합니다. 법률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일책십이법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법이죠. 과거 고구려가 이제 부여계통이었잖아요. 부여에도 일책십이법이 똑같이 있었는데 도둑질을 한 자는 1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책십이법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연애죠. 우리가 보통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 들어오면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첫날 밤을 치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는 지금 우리 21세기랑 똑같아요. 내가 연애해서 그냥 사랑하면 결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구려였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통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으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인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도 보통 남자가 이제 노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농사 지을 때 남자가 짓는 거니까. 그 남자가 보통 여자 집에 가서 돈을 예물을 주고 여자를 약간 사오는 느낌으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부 집에 돈을 주고 신부랑 이제 결혼하는 느낌이거든요. 고구려는 아니었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예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의 부모는 딸을 팔았다고 생각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거의 21세기랑 지금 비슷하죠, 그냥. 지금도 딱히 뭐 돈을 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서로 사랑해서 하고,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거지, 그냥. 이제 고구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주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민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음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는 고구려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같은 계통의 사람이잖아요. 같은 계통의 사람이니까 비슷한 겁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장기랑 바둑이랑 투를 즐겨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고구려도 아마 이 기록이 잘 없어서 그런 거지 아마 다 즐겼을 거예요. 하나 여기서 일화를 제가 좀 재밌게 설명드리면 고구려 때 전성기를 맞았던 광개토대왕이 있고 바로 또 이어서 장수왕이 있잖아요. 고구려에 장수왕이 있다면 동시대에 백제에는 계로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나서 남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제 계로왕이 이제 백제에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좀 백제를 쉽게 공략할 수 있을까? 함부로 쳐다갔다가는 또 내가 당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장수왕은 스파이를 파견합니다. 그 스파이의 이름이 바로 도림이라는 승려였어요. 이 도림이라는 승려이 계로왕한테 가요. 근데 계로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진짜 바둑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림이 진정한 바둑의 고수인 거죠. 이세돌입니다. 이세돌.
이 사람이 가서 계룡하고 바둑을 두는데 계룡이 와, 나보다 이렇게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있었어. 나 좀 가르쳐주세요. 허건날 나라 정치는 안 되고 돌이 맞고 바둑만 두는 겁니다. 계속. 고구려가 쳐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죽었다는 이제 일화가 있거든요. 그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고구려도 바둑을 많이 줬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백제하면 그냥 장기바둑 투어. 사람들이 문화생활에는 막 이렇게 스포츠를 즐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신라는 확실히 좀 다르죠. 일단 신라는 화백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사 볼 때. 이게 귀족 사회의 특징인데요. 물론 고구려도 제가회의라는 귀족 회의기구가 있었고 백제에도 정사암회의라는 귀족 회의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라의 화백회의는 이쪽 회의에 비해서 굉장히 두드러져요. 귀족 사회가. 이쪽에 있던 귀족 회의보다 이쪽에 있는 귀족 회의가 훨씬 강했던 거죠.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신라는 왕권이 계속 미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귀족과의 왕이 공동으로 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정치를. 이 귀족 회의인데 이 귀족 회의에서는 왕을 옹립하기도 하고 귀족끼리 논의해서 귀족끼리 논의해서 왕까지 폐위시키기도 합니다. 요 기록이 있기 때문에 화백회의가 신라에서 가장 고대 사회에서 신라의 화백회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야, 화백회의는 힘이 보통이 아니겠구나. 또 귀족들끼리 만장일치 운영제를 합니다. 이번에 전쟁할 거야 안 할 거야? 손 들어봐. 손 들어. 그럼 전쟁하는 거예요 그냥. 귀족들이 결정해버리는 거죠. 회의에서. 이 폐위된 왕이 이름이 이제 진지왕인데 뭐 시험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까지는 아니나 그냥 좀 암기를 재밌게 하면 너무 진지한 척 하다가 귀족들이 싫어해서 죽었다라고 외우시면 좀 편할 겁니다. 진지하게 이 진지 빨다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제가 잘못 실수했네요. 장기 바둑 투어는 아닙니다. 이게 백제입니다. 백제. 신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신라는 또 화랑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영화 황산벌에서도 이 화랑이 나오는데 화랑 중에 아주 유명한 화랑이 관창이라는 화랑이 있습니다. 백제와의 전쟁 때 백제에서 개백장군과 싸운 때 이 관창이 활약해서 결국에 죽었지만 신라가 관창의 활약으로 인해서 신라가 이겼다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이라는 건 뭐냐면 화랑도는 화랑과 플러스 낭도. 그래서 화랑도라고 합니다. 화랑은 귀족의 자제들이고요. 낭도는 이 평민의 자제들이에요. 다 어린 청소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 단체입니다. 화랑도는. 화랑도는 군대가 아닙니다. 근데 청소년 단체이나 거의 군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말하셔도 됩니다. 화랑도입니다. 그래서 화랑도의 의의를 굳이 말하자면 귀족과 그러니까 신분이 서로 다르잖아요. 신분이 다름에도 좀 융화했다 서로. 왜냐면 귀족과 평민이 함께 했었으니까요. 융화적인 모션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하면 떠오르는 게 또 하나 골품제입니다. 신라의 신분제도죠. 신라의 신분에는 크게 진골과 대표적으로 육두품이 있습니다. 육두품이 숫자 6 썼잖아요. 5두품도 있어요. 4두품도 있고 3두품도 있고 2두품도 있고 1두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이제 귀족에 가까운 게 6두품이었고 귀족과 가까움에도 귀족으로도 차별을 받아서 가장 한이 많았던 게 6두품이었기 때문에 6두품과 진골 이 두 가지를 보통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골품제를 한번 볼게요. 진골과 육두품 보이시죠? 이 골품제는 이 골품이라고 해서 속해 있는 거는 골품 안에 속해 있는 거는 다 귀족이에요. 여기 보시면 4두품, 5두품도 있고 3두품, 2두품, 1두품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 귀족입니다. 다 평민 아니에요. 평민은 아예 골품제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이 귀족 안에서 서로 차별을 두는 거죠. 진골에 속해 있는 귀족들은 가장 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진골이면 나도 진골이고 아버지가 육두품이면 나도 육두품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그냥. 거기다가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해도 이 진급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두품은 6번째 등급인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진골로 태어나면 1등급까지가 총리까지 할 수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한 차관급이라고 합니다. 5품부터가 장관급이라고 하고요. 그럼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이 진골 귀족이라고 해서 처음에 관직 생활을 5품부터 시작하는 거 5등급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만 올라가는 승진의 상한선이 진골은 무한한데 6두품은 정해져 있고 5두품은 더 낮고 4두품은 더 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5두품하고 4두품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지만 6두품의 한이 가장 컸습니다. 실질적 생활 자체도 6두품도 굉장히 잘 살았었고
진짜로 똑똑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근데 결국에 진고라고 차별을 받게 되죠. 우리 육두품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 몇 명만 얘기해 볼까요? 최치원 들어보셨나요? 최치원. 이 당나라 가서 당나라에서 난이 일어나는데 이 최치원이가 그 당시 당나라 유학 가서 당나라의 관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최치원이 한번 그 당시에 황소의 난이라는 당나라의 난이 있었는데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을 써요. 황소를 토벌한다. 근데 그 경문을 황소한테 황소가 읽더니 황소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하죠. 글이 너무 뛰어나서 이 정도로 천재였다고 해요. 그 당 최고의 문장가 육두품이었습니다. 신라로 와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육두품이어서 신분의 한계를 느끼고 낙향에서 책이나 읽고 책이나 썼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원효대사. 원효대사는 육두품 출신의 승려입니다. 육두품 출신. 자, 통일신라 사회를 한번 볼게요. 통일신라 사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육두품은 통일신라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육두품이라는 것 때문에 국가에 뭐 어느 정도 신분 질서가 자리 잡혔을지 몰라도 결국에 육두품의 이런 골품제라는 그 제도 때문에 결국에 완전히 신라가 나중에 망하게 되거든요. 신분 질서를 좀 이렇게 신분을 유연하게 해야지. 자꾸 밑에서도 공부해서 뜻을 갖고 공부해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자꾸 변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물을 흐르듯이 고인물을 썩는다고 결국에 결국 신라가 망하게 된 거죠. 자, 신라 중대를 한번 볼게요. 기억 안 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라는 상, 중, 시대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뉩니다. 상대, 중대, 하대로 나뉩니다. 이 상대는 진고귀족 전에 성골귀족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성골귀족만 왕이 됐을 때가 다 상대거든요. 근데 성골귀족이 소멸되잖아요. 그리고 진골귀족이 왕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중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중대는 또 통일기죠. 태종 무열왕,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 있습니다. 이때 백제를 멸망하잖아요. 백제를 멸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중대가 시작되는군요. 그러면 이 백제와의 전쟁과 고구려의 전쟁을 통해서 삼국 통일을 한 때인데 이때 왕권이 약했을까요? 강했을까요? 엄청 강했죠. 왕권 엄청 강합니다. 이때. 그 왕이 직접적으로 임명하는 시중이라는 관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권력은 약할까요? 강할까요? 강하죠. 왕이 임명하는 건데. 내가 임명하는 건데. 상대등은 어떨까요? 상대등이 바로 이제 귀족회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백회의의 수장을 상대등이라고 합니다. 상대등의 귀족 중에 하나는 짱인 거죠. 이 사람의 권력은 어땠을까요? 왕권이 강하면 반대로 왕권을 견제해야, 왕권과 바로 대립되는 사람이 권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두품은 또 어떨까요? 상대등이 바로 육두품 위에 있는 이제 진골 출신들이잖아요. 다. 얘네들이 권력이 약해지는데 그 반대로 육두품 실제로 똑똑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등의 권력은 약하나 왕권이 강화되면서 시중과 육두품의 권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됐다. 그게 바로 중대입니다. 신라 중대. 그러면서 신라 하대가 찾아옵니다. 신라 하대가 또 옵니다. 이때는 당연히 왕권이 약했죠. 뭐 이런 걸로 구분하는 거니까 왕권이 약합니다. 신라 중대 말기에 가면 난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대가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왕권이 약해지는 거죠. 이제 시중의 권한 똑같습니다. 왕권이 약한데 왕이 임명하는 사람이 권력이 강해요? 의미 없습니다. 상대등 권력 강해지죠. 이 친구들이 난을 일으키는 거니까. 육두품 어떨까요? 이때 이 하대의 육두품이었던 사람이 바로 최치원이에요. 만약에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이 중대에 왔으면 비록 관직까지는 뭐 크게 명예로운 관직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을지언정 일은 엄청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왕이 힘을 실어주니까 실권을 가지고 못합니다. 하대, 중대, 하대 이 차이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반란 한번 짚어보고 할게요. 통일신라 때 일어났던 반란들에 대해서. 반란이 꽤 많습니다. 먼저 김음돌의 날, 신문왕 때입니다. 신문왕은 신라 중대의 사람이고요. 신문왕의 장인이었던 김음돌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런데 웃긴 것은, 좀 재밌는 것은 김음돌이 실제로 반란을 일으켰냐 안 일으켰냐에 대한 뭐 그런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아마 왕권 강화를 위해서. 우리 조선시대 가면 태종 이방원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도 자기 다 외척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똑같이 이거 보고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김나라를 진압하고 나서 왕권이 더더욱 강해지죠. 장보고의 날은 신라 하대에 일어납니다. 장보고라는 사람이 청해진을 설치하고 세력이 커지자 뭐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신라에 신무왕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왕이 못 됐어요. 왕이 됐어야 되는데 권력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장보고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청해진에 있던 장보고를 찾아가요. 장보고가 아주 군사력도 빵빵 있고 이런 재력도 빵빵 있었으니까 찾아가서 야, 나 왕 시켜주면 안 돼. 네가 나 도와서 왕 좀 시켜줘.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래서 장보고랑 신무왕이랑 편맞고 신무왕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신무왕이 하나 약속합니다. 내가 내 태자 있잖아. 태자를 낳으면 이 태자한테 네 딸을 줄게. 그러다가 장보고가 그 말을 믿고 있다가 겨우 이 왕이 죽고 나서 다음 왕이 있는데 이 왕 때 장보고 딸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이 너무 장보고의 세력이 커지는 걸 두려워한 귀족들이 반대해서 장보고가 안타깝게 죽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장보고의 난입니다. 그리고 원종 애노의 난, 견훤의 난, 적고적의 난, 요 세 개는 한 세트로 묶어서 진성여왕 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진성여왕 하면 네 글자로 노는 여자, 놀다가 국고를 탕진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 살림은 개판이 되는 시대를 맞이했던 게 바로 진성여왕이거든요. 얼마나 개판으로 했으니까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삶이 편하면 난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종 애노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고요. 엄청나게 큰 난이었습니다. 이 진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컸던 난이었어요. 그리고 견훤이라고 하는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이라는 사람이 이 전라도 지역 광주에서 무진주에서 그 당시에 무진주라고 했습니다. 무진주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적고적이라고 해서 붉은 색깔 바지를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붉은 색깔 바지를 입으셔 해가지고 빨간 색깔 바지를 입고 쫙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난이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신라가 이때 사실상 이제 신라가 무너지는 거죠. 이거. 그다음 얼마 안 가다가 신라가 진짜 망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고려죠. 고려. 태조 왕건의 고려. 네. 고대 경제사와 사회사를 한 방에 끝내봤습니다. 그게 너무 어렵지 않지 않나요? 이게 되게 쉽게 설명해 본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고대 문화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문화사는 사실 굉장히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뭐 유물이 한두 개가 나와야 말이죠.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것도 깔끔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